태국을 몰락시킨 건 단 하나의 통화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전 총리가 이 통화를 유출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 사건은 태국의 몰락을 가져왔죠. 그 후 캄보디아는 불법 카지노를 확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 전 총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후 2시 국제정치학과 강의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헬레나, 조지타운 대학교 3학년 국제관계학과 학생입니다. 오늘 교수님이 예고한 특별강의 주제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훈센 전 총리, 태국 총리 통화 유출이라는 큰 글자가 떴습니다. 교수님은 동남아시아 정치 전문가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무너뜨린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총성이 아니라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바로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가 태국을 곤두박질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21세기 외교에서 사적인 통화 하나가 어떻게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바꾸셨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지도가 나타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국경선이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부터 알아야겠죠. 태국의 패통탄 총리, 42세의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 72세로 약 40년간 캄보디아를 사실상 지배해온 인물이죠. 교수님 40년이면 거의 독재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훈센은 1985년부터 총리직을 역임했고 최근에야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태국 총리 패통탄과 훈센 전 총리 간 통화가 녹음됐고 훈센이 이를 80여 명에게 돌려본 뒤 결국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패통탄은 자국군 고위 지휘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부르는 발언이 알려져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총리가 자국 군대를 비판한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교수님, 패통탄 총리는 왜 그런 발언을 했나요? 설마 실수는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태국은 1932년 입헌 군주제 도입 이후 약 20차례의 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성공한 것만 해도 12번이죠. 군부의 정치 개입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스크린에 태국의 쿠데타 역사가 타임라인으로 나타났습니다. 1932년부터 2014년까지 수많은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군부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말이죠. 캄보디아군 한 명이 사망한 이 사건 이후 태국 군부는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전쟁 확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센에게 전화를 걸어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려 했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훈센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지나치게 친근하게 접근했고 삼촌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국군 지휘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지목한 것이죠.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된다고. 단순한 실수라기엔 너무 치밀했습니다. 여기엔 숨은 내막이 있었죠. 교수님은 스크린을 다시 바꾸셨습니다. 훈센의 사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72세의 노인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훈센이 왜 이 통화를 녹음했을까요? 그리고 왜 80명이나 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유했을까요? 투명성을 위해서라고 그는 주장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저는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훈센은 40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했죠. 여러분, 이제 훈센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두 나라의 30년 우정을 깨뜨렸는지도 말이죠.
먼저 통화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패통탄은 훈센을 삼촌이라 불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대화였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패통탄은 캄보디아가 원하는 것을 뭐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국가의 협상력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니까요. 더 심각한 건 태국군 사령관을 반대 세력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총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죠. 자국의 군 지휘부를 외국 정상에게 비판한 것이니까요. 교수님, 이건 완전 정치적 자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패통탄의 입장에서는 절박했을 겁니다. 군부의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훈센의 반응을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훈센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태국이 먼저 국경 검문소를 열어야 캄보디아도 열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협조적인 패통탄과는 대조적이었죠. 스크린에 두 사람의 대화 스타일을 비교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패통탄은 요청하는 말투였고 훈센은 요구하는 말투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훈센의 입장입니다. 그는 단순히 실수로 유출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패통탄을 국제 무대에서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훈센이 왜 그랬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치적 입지 강화입니다. 훈센은 태국의 정치적 혼란을 유발해 향후 국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게 되면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훈센에게도 손해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훈센의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 손실보다 장기적 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국경 분쟁에서 캄보디아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거든요. 둘째,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캄보디아의 카지노 산업과 온라인 사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75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카지노를 합법화하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래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캄보디아 관광 수입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또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온라인 사기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태국이 이런 활동을 단속하려 한다면 훈센으로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셋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이자 전 총리 탁신 친나왓 가문과의 결별입니다. 30년 가까운 친분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훈센과 탁신 전 총리는 1992년부터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탁신이 쿠데타로 망명했을 때 훈센이 그를 경제고문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하지만 정치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훈센은 아마도 더 이상 탁신 가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총리가 된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물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훈센은 한 번의 행동으로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훈센의 국제적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훈센은 이미 72세입니다. 국제적 신뢰보다는 캄보디아 내에서의 입지와 경제적 이익이 더 중요했을 수 있어요. 결국 훈센의 이번 행동은 냉철한 계산에 바탕한 정치적 도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의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패통탄이 왜 그런 치명적인 발언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은 1932년 이후 약 20차례 쿠데타가 있었고 지금도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패통탄 총리는 군부를 경계하고 견제하려다 통화에서 사적인 언어를 쓴 거죠. 패통탄 총리는 탁신 전 총리의 딸입니다. 탁신도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됐죠. 그러니 패통탄으로서는 군부에 대한 경계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5월 28일에 있었던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프레아 비헤르 사원 인근 국경 충돌로 캄보디아군 한 명이 사망했거든요. 교수님, 프레아 비헤르 사원이 어디인가요? 이 사원은 11세기에 건설된 힌두교 사원으로 현재는 캄보디아 영토에 있지만 태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입니다.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됐죠. 이 충돌 이후 태국 군부는 강경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국경을 지켜야 한다. 국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패통탄은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며 협조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패통탄은 군부의 압박을 피하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가족 친구인 훈센에게 전화를 건 거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그럼 패통탄의 의도는 좋았던 건가요? 네,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방법이 잘못됐죠. 외국 정상에게 자국군을 비판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수님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패통탄의 지지율은 30.9%에서 9.2%로 급락했고 연립정부 2당인 품짜이 타이당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패통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입니다. 6월 28일에는 2023년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현대 정치의 무서운 점입니다. SNS와 미디어 시대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정치 생명을 끝낼 수 있어요. 패통탄의 경우가 바로 그 예시죠. 이제 훈센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훈센은 공적 통화니까 녹음은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80여 명에게 돌려본 뒤 유출을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의도적이었을까요? 혹시 실수로 유출된 건 아닐까요? 훈센이 40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방식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훈센은 1985년부터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국제 정세가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권력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우연히 실수를 할까요? 더욱이 80명이나 되는 정부 관계자에게 녹음 파일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 누군가는 반드시 언론에 흘릴 테니까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탁신과 훈센 가문의 관계사가 나타났습니다. 탁신 전 총리와 훈센은 1992년부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회담, 가족 모임, 비공식 만남 등 두 가문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특히 2006년 탁신이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어 해외로 망명했을 때 훈센은 그를 경제 고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관계는 깨졌습니다. 첫째, 훈센은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움직임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스크린에 동남아시아 카지노 분포도가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에 빨간 점들이 조밀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75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이 카지노에서 나와요. 교수님, 태국이 카지노를 합법화하면 그렇게 큰 타격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태국은 캄보디아보다 인프라가 훨씬 좋고 접근성도 뛰어나거든요. 만약 태국에 카지노가 들어서면 고객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교수님은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태평양 아시아 여행협의회 캄보디아 지부회장은 태국 내 합법 카지노의 등장은 캄보디아로부터 카지노 고객들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산업 보호 문제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온라인 사기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사트 지역에서는 2022년부터 온라인 사기용 건물과 인프라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모두 훈센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야당 대표 샘랑시는 훈센이 이런 불법 사업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훈센은 한편으론 국경 협상에서 우위를 잡고 한편으론 자신의 경제적 이익도 지키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 정치의 냉혹함입니다. 개인적 관계와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정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훈센은 30년 우정보다 캄보디아의 이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패통탄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자,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국경 분쟁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커다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 확대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고대 사원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프레아 비헤르 사원 주변 지역입니다. 이 사원은 11세기에 건설된 힌두교 사원으로 크메르 제국의 걸작 중 하나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문이었습니다. 1962년 ICJ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원 주변 4.6제곱킬로미터 지역의 소유권은 여전히 애매한 상태예요. 6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됐다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28일 충돌은 바로 이 애매한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양측 군인들이 국경 순찰 중 마주쳤고 작은 충돌이 총격전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양국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어요. 왜 캄보디아가 ICJ를 선호할까요? 캄보디아는 1962년 ICJ 판결로 이미 사원을 차지했거든요. 국제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반면 태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태국은 ICJ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양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해요. 왜일까요? 국제재판보다는 직접 협상에서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정확합니다. 태국은 경제력과 외교력에서 캄보디아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직접 협상에서는 더 많은 카드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태국은 국경 검문소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의료나 학업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고 말이죠. 교수님은 경제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교역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어요. 일상적인 교류마저 차단된 거니까요. 스크린에 시위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태국 방콕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6월 28일에는 푸아타이당 집권 이후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교수님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69.1%로 치솟았습니다. 37.48%는 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31.68%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저는 이 수치에 놀랐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불신한다니 이것은 정말 심각한 정치 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군부 개입 가능성을 살펴보죠. 과거라면 이런 상황에서 군부가 개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2006년, 2014년 당시에 비해 태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했거든요. 또 다른 군사 개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다른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연립정부 개각이나 총리 교체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미 연립정부 2당이 탈퇴를 선언한 상태니까 전국 수습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복잡한 건 탁신 전 총리의 상황입니다. 탁신은 현재 왕실 모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감 가능성도 높은 상태예요. 만약 탁신이 수감되고
패통탄이 총리직을 잃는다면 탁신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사실상 끝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은 태국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수님, 그럼 현재 아세안은 뭘 하고 있나요? 그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세안은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분쟁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대 위기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아세안의 핵심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강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복잡하고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동남아시아 지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타임라인을 보여주셨습니다. 5월 28일 국경 충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교 참사가 아닙니다. 태국의 내정 불안, 캄보디아와의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파탄, 동남아 지역 안정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죠. 먼저 태국 내부 상황을 보겠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사실상 레임떡 상태입니다. 지지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연립정부도 붕괴 위기에 있어요. 그럼 태국이 새로운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하죠. 패통탄이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실격될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국 관계의 파탄입니다. 탁신 가문과 훈센 가문의 30년 우정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두 정치인의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양국의 정치 엘리트들 간의 네트워크가 붕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현실 정치의 냉혹함이에요.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 이익과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건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아세안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스크린의 아세안 로고와 함께 최근 몇 년간의 주요 사건들이 나열되었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갈등까지. 미얀마 사태나 이번 분쟁처럼 아세안은 중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아세안의 핵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이 될 거예요. 아세안의 중재 기능이 약화되면 결국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정치인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개인적 관계와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봤어요. 또 현대 정치에서 정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훈센이 통화를 녹음하고 유출한 것만으로도 태국 전체를 흔들었잖아요. 모두 훌륭한 관찰입니다. 21세기에는 정보가 곧 권력이니까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외교에서는 항상 상대방이 녹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외교는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정치적 계산 없이는 40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훈센의 이번 행동을 한 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에서 한 수가 전체 판세를 바꾸듯이 그는 하나의 계산된 행동으로 동남아시아의 정치 지형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국가 간 우정도 경제적 이익도 정치적 계산도 단 한 번의 통화로 무너질 수 있구나.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도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헬레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강의실을 나온 후에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훈센의 한 수가 맴돌았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가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한 게임인지를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훈센의 한 수는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파장은 계속해서 동남아시아를 흔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가 지도자들 간에 이러한 속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은 태국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막을 눈치챈 미국은 태국에게도 충격적인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태국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중국 원자재 수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도 중국을 포기하지 않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이라입니다. 미국 동부의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오늘은 정말 기대했던 세계 무역 특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데이비드 교수님이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태국의 경제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관세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태국은 의도치 않게 두 강대국 사이에서 복잡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굵은 선으로 삼각형을 그리셨어요. 각 꼭지점에는 태국, 중국, 미국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고 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유독 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국, 중국, 미국 삼각관계는 현대 국제 정치 경제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태국의 행보를 보면 더욱 그렇죠. 태국의 현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균형 외교를 표방하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명백히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탁신과 패통탄의 사진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탁신은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후에도 여전히 태국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부르죠. 탁신은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가 정권을 잃은 후에도 중국은 그를 특별한 친구로 대우했고 중국 내 사업 기회를 제공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패통탄을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그녀가 총리가 된 이후 태국의 중국 경사는 더욱 뚜렷해졌죠. 현재 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문제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큰 리스크가 되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네, 사이라 씨. 교수님, 그럼 태국은 왜 아예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중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독립을 지켜왔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태국 경제의 근본 구조를 들여다볼 차례군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왜 태국이 균형 외교를 하지 못하고 중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지 그 경제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가리키셨어요. 그래프의 가파른 상승세가 강의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태국은 산업에서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강, 전자부품, 플라스틱, 구리선, 알루미늄 등 기초 소재는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죠. 저는 이렇게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산업 생태계란 마치 인체의 혈액순환 시스템과 같습니다. 원자재와 부품이 혈액이라면 공장과 생산시설은 장기라고 할 수 있죠.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대답했어요. 정확합니다. 태국의 경우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자재와 부품은 그들의 산업 생명선이나 다름없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주요 산업별로 중국 부품 의존도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였습니다. 전자제품 산업이 78%, 자동차 부품이 65%, 섬유 산업이 82% 숫자들이 놀라웠어요. 이런 의존 구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대량 생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태국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공급망을 중국으로 이전했죠. 처음에는 비용 절감이라는 분명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초기에는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의존성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공급망이 한번 형성되면 이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8년 196억 달러에서 2024년 45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태국 정부는 이 무역적자가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수입을 줄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태국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단순히 경제적 필요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수님은 다시 탁신과 패통탄의 사진으로 돌아가셨어요. 탁신 친나왁과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왁 가문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상당한 개인적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탁신이 과거 쿠데타로 실각한 후 중국은 그에게 피난처와 사업 기회를 제공했죠. 중국 내 부동산 개발, 통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요. 패통탄 친나왓이 총리가 된 이후 친나왓 가문은 중국 국영기업들과 연결된 여러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동부경제회랑 EC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선권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이 과정에서 탁신 가문과 연결된 기업들이 중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지난해 방콕에서 만난 한 경제부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부품 없이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어요. 그들이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 경제는 한 달 안에 붕괴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존 구조를 만든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죠. 친나와 가문은 태국 경제를 중국에 묶어둠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쿠데타로 쫓겨날 경우 중국이 그들을 보호해줄 거라는 일종의 보험인 셈입니다.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태국의 상황이 단순한 경제적 의존을 넘어서는 복잡한 정치적 게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의존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중국은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태국 기업들의 기술 파트너가 되었어요. 5G,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태국은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화웨이와 5G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 중국 BYD, 태국의 전기차 공장 설립 예정. 태국 디지털 정부 시스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 이런 계약들의 뒤에는 항상 친나와 가문과 연결된 중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의 국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가를 중국 의존도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교수님은 그래프를 다시 가리키셨어요. 결국 태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태국의 일부 정치,
엘리트들의 사적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인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앞으로도 계속 무역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친나와 가문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의존도를 줄여야 하죠. 그러나 친나와 가문이 아닌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이미 깊어진 경제적 의존성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자극하면 당장의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고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압박이 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을 이으셨어요. 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균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친나와 가문과 같은 정치 엘리트들은 이 상황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며 더욱 중국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있죠. 마치 외주를 타는 고개사처럼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면 결국 추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태국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 딜레마가 어떻게 더 복잡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태국의 주요 수출 국가와 품목을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수입은 중국, 수출은 미국. 태국은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거나 가공해서 미국의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화면에는 태국의 생산 모델을 보여주는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태국은 중국에서 반도체 부품을 수입해 휴대폰을 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또 중국산 철강을 들여와 태국에서 가공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죠.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단순히 조립국이라는 건가요? 아직 태국은 개발도상국이기에 이러한 상황은 당연합니다. 원자재와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오는 구조죠. 화면에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중국산이 태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우회 수출국으로 태국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미국 상무부는 작년부터 태국을 통한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어요. 그 결과 일부 태국 제품도 중국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36%의 고율 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띄워졌어요. 미 상무부, 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태국산 전자제품, 중국 우회 수출 의심으로 특별조사 대상. 이것이 바로 태국이 직면한 역설입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사와야 하는데 그걸로 만든 제품을 미국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 제품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저는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럼 태국은 양쪽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제조업이 마비되고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수출 시장을 잃게 되죠. 양쪽 모두 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태국이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급망을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중국 부품의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친나와 가문 같은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죠. 자, 이제 태국의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이 복잡한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패통탄 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인용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른다. 패통탄 총리는 당선 이후 해외 국빈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고 공식 만찬 자리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영상 클립을 재생하셨어요. 영상 속 패통탄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고위 관료들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중요할까요? 태국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노선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국, 중국 관계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서방에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태국은 점점 중국과 정치적 동맹으로 기울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학생 한 명이 물었어요. 총리가 중국계 혈통이라서 한 말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태국 태생이고 직계 조상 중에 중국인은 없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혈통에 관한 사실보다는 정치적 충성도를 표현한 것이었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보고서 발췌문이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미국은 태국에 대한 접근법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중요한 비나토 동맹국이었지만 이제 워싱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의 요점들을 하나씩 짚어가셨어요. 첫째, 첨단 기술의 태국 수출 제한입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둘째, 군사협력의 축소입니다. 태국과 미국은 매년 코브라 골드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해왔지만 그 규모와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동맹 내 신뢰도 하락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미국은 태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간주해왔지만 이제 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이러다 태국은 어느 쪽에게도 신뢰를 못 받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은 태국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되길 원할 테고 미국은 이미 태국을 의심하고 있고 교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바로 핵심을 짚었네요. 태국은 지금 두 의자 사이에 앉으려다 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중국은 더 많은 충성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태국을 잠재적 중국 동맹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미국의 대태국 무역 정책 변화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 태국이 직면한 더 구체적인 경제적 위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넘어서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흐름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했죠. 교수님은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슬라이드 한가운데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헤드라인이 크게 보였어요. 미 상무부 동남아 우회 수출의 관세 강화 방침. 트럼프 행정부는 태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전략 산업 보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도 미국의 우려를 인식하고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허위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태국 세관은 원산지 세탁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조직했죠. 둘째, 특별 감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49개 품목에서 78개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셋째, 미국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선 등의 원자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습니다. 이 품목들은 중국에서 대량 수입되며 태국을 통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죠. 강의실에서는 타이핑 소리만 가득했어요. 저도 노트북에 이 정보를 열심히 입력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조치가 실제 단속보다는 미국 측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공식 성명서 일부가 띄워졌어요. 태국이 중국의 수출 우회 통로로 남는다면 미 정부는 최대 36% 또는 그 이상의 상호 관세를 검토할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태국 수출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면 더 이익이 되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의 제조업은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요. 중국과 거리를 두면 당장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 문제가 생깁니다. 슬라이드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 일부가 떴습니다. 방콕에 있는 경제연구소장의 말이었어요. 태국은 지금 중국의 창고이자 미국의 타깃이라는 이중적 위기 속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이 이 과정에서 점점 주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말뚝으로, 중국은 태국을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로 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태국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대안적 협력 모델 한국, 태국 관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태국의 외교 경제적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어떤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과거 태국은 한국과 다양한 경제 에너지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2010년대 초반부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활용한 윈윈 파트너십을 구축해왔죠. 그러나 친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들은 하나둘씩 철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취소선이 그어진 협력 프로젝트 목록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LNG, 반도체 기술 협력 철수, 친환경 농업 프로젝트 중단, 관광 분야 공동 마케팅 폐지, 디지털 경제 전환 지원 사업 축소.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제공할 수 있었던 협력 모델이 태국에게 다른 제3의 길을 열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태국에게 정치적 부담 없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었죠. 교수님은 태 협력이 가져올 수 있었던 이점들을 하나씩 설명하셨어요. 첫째, 한국의 기술 협력은 태국의 산업 고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요.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태국의 제조업 기반과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수 있었죠. 둘째, 한국의 LNG 공급망은 태국의 에너지 안보를 다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태국은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인근 미얀마와 자국 해상에서 조달하지만 이 매장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의 LNG 인프라 기술과 글로벌 공급망은 태국에게 새로운 에너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은 태국의 타일랜드 4.0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전자정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서 선도적인 국가이며 이 경험을 태국과 공유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더 넓은 시장과 다양한 기술 협력 기회를 잃었고 중국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갇히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태국의 외교적, 전략적 자율성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교수님은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퍼온 듯한 댓글들을 보여주셨어요. 왜 우릴 매번 중국의 들러리로 만들지? 이젠 한국도 우릴 외면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 거지?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친중 정책이 장기적으로 태국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슬라이드의 마지막에는 방콕 소재경제연구소 소장의 인터뷰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균형 외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태국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마무리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단순한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경제적 자율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국이었으면 어땠을까? 오늘 강의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태국의 10년 미래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가며 저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곱씹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균형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국가의 선택이 어떻게 미래의 경로를 결정짓는지에 대해서요. 특히 한국처럼 중견국과의 협력이 제공할 수 있는 제3의 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학기 수강 과목으로 중견국 외교와 경제 협력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이 중국의 우산 아래 있다가 경제적 위기에 닥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과의 협력에서 적자를 보면서까지 중국에 의존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